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 첫날. 이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네요. 국군의 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각종 괴담이 퍼지면서 또 소란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 매매한다 이런 또 괴소문이 돈다네요. 저희도 중국인 범죄 많이 전해드렸지만 다른 것도 아닌 장기 매매라뇨. 대한민국 치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윤건릉입니다. 도토리 줍고 계시는데요. 이거 불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신 박주호님. 자, 농산물 쇼핑몰에서 감귤을 구입했는데요. 이런 게 왔어요. 혹시나 하고 먹어봤더니 맥맛입니다. 너 같으면 이거 먹겠니 하신 문성대님. 네. 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때문에 문제라죠. 픽시. 얘들 좀 보십시오.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막 달려요. 가정 내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신 권순엽님. 자, 지난 27일 신랑이 크게 다쳐서 밀양병원 긴급 수술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잘 끝났어요. 여보야 빨리 완쾌하자 하신 허외경님. 그리고 시드니의 에릭정님, 이예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달려볼까요? 뜬금없는 쌈밥 먹방입니다. 자, 각종 사건 사고로 구설에 올라서 이 방송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뿅. 자, 먼저 영상 만나보시죠. 요걸 넣으셔도 되고 추가로 해물쌈장을 시켰다면 요게 더 맛있습니다. 요거. 언제 봐도 정말 먹음직스럽게 진짜 드시는데요. 여기 어딘가요, 근데? 네, 한국은 아니고요. 대만입니다. 농지법 위반, 원산지 표기 오류, 실내 고압가스 사용 등 각종 논란을 겪었었죠.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 논란 이후 지난 5월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4개월 만입니다. 최근에 대만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쌈밥을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의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쌈 싸먹는 법을 시연하고 얇게 썬 우삼겹 메뉴와 특제 해산물장을 소개하면서 식당과 한식을 홍보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 한식 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은 피해간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방송을 중단하더니 해외에서 다시 시작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 않겠다고 했던 거는 우리나라 한정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백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그쪽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해주면서 한식 소개를 한 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초까지는 동남아를 갔다가 그 후에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2는 넷플릭스 쪽에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시청자의 몫으로 평가는 남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내에 복귀도 안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나체 절도범. 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벌어진 매우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식당 문이 저렇게 끽 열리죠. 자, 잠시 후 주방 구석에서 등장하는 저 남성. 자, 쭈그려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일어나서 걷는데 설마 나체? 저 나무님 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식당 주방에 침입해서 냉장고 문을 슬쩍 열어보더니 바로 그때 CCTV가 날 찍고 있네. 와서 손으로 차 카메라 렌즈를 퍽 돌려놓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 원본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덕분에 오늘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참 괴상한 일이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의 한 무한리필 고기 식당에서 고깃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새벽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아무도 없던 식당 여기에서 이어진 비상구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완전히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다 벗은 상태였고요. 이 주방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본 다음에 주변을 보니까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제 방향을 돌려서 자기를 찍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훔쳐갔습니다. 술 훔쳐가고요. 고기, 채소 이런 거 훔쳐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 제보자가 식당에 출근해가지고 봤더니 카메라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나체 상태의 도둑 사진이 확인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터미네이터 보면 티천이 이제 미래에서 와가지고 딱 저러고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니까 막 네. 여기저기 막 뒤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죠. 야, 절도범이 이렇게 벗고 나서 나체 상태로 절도를 한다? 납득하기 어렵고 일단은 지문 채취는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상구로 지금 들어간 건데 비상구 들어오려면 수풀도 있고요. 담을 또 넘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밖에서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돌아서 들어오기 직전에 옷을 벗고 또 안으로 들어왔는지 뭔지는 몰라도 너무나 놀랍다. 절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옷 입고 절도해야 되는데 굳이 나체로 절도를 하느냐. 좋은 건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옷 입고 옷 입고 절도는 안 되죠. 옷 입고 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아무튼 하지만 좋습니다. 분명 잡힐 거예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사진 속 로제만 쏙입니다. 자, 영국 유명 패션 매거진 공식 SNS에 올라온 어느 사진이 지금 논란이 한창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명품 브랜드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가수 저스틴 비버 아내, 헐리우드 배우, 또 영국 싱어송라이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셋이 나란히 서서 찰칵을 했는데 어라? 원본 사진 속엔 맨 오른쪽 한 사람이 더 있으니 바로 블랙핑크 로제 씨입니다. 알고 봤더니 넷이서 찍은 사진을 로제 씨만 뚝 잘라서 저 엘르죠. 그냥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기다 사진을 올려. 아니 이게 뭔 조화야 이게. 솔직히 저 4명 중에 로제 씨가 제일 유명한데. 그렇죠. 사실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로제 씨가 인종차별을 당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 행사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명품 브랜드의 2016 SS 패션쇼 현장입니다. 행사 후에 블랙핑크 로제 씨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 XCX 그리고 모델 헤일리 비버 또 모델 겸 배우 조이 크라비츠와 함께 이렇게 넷이서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요. 그런데 영국 패션 매거진에서 넷 중에 로제 씨만 오려내고 나머지 3명만 나오게 해서 공식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 로제 씨 2020년부터 이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을 해왔거든요. 브랜드의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로 큰 활약을 해왔는데 이렇게 쏙 빼고 사진을 올린 걸 두고 앰버서더로서 공식 초청된 인물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제 씨 말고 나머지 3명은 저 브랜드 공식 앰버서더도 아니래요. 그냥 온 거야. 근데 저 사람들 사진만 찍어놓고 정작 앰버서더는 잘라냈어. 아니 이게 뭔 조화야 이게. 인종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고요. 니들이 뭔데 죄송해요. 이런 행동을 하냐. 근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4명 중에 아는 사람 로제 씨 말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상관도 없으면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이다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인데 찰리 XCX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신의 SNS에 로제하고 찍은 사진을 검게 음영 처리한 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둘이 막 친한 거를 또 찍어놨다고 해요. 올렸다고 해요. 결국은 이거 인종차별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되고 있고 일단은 아이고, 박 변호사님 네. 봐봐. 로제 씨만 지금 검게 이렇게 해놨어. 지금 다 저런 상황이거든요. 일부러 검게 한 건지 못하게 한 건지 어쨌든 가장 문제가 이게 좀 아직 그 매거진에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내의 팬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제 어디 있냐? 인종차별 같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결혼식 올릴 거지?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7년 연애를 하고 3년 전 혼인신고 후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와 남편 모두 결혼에 대한 로망이 딱히 없어서 결혼식은 패스했습니다. 결혼 사진도 지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찍었고 결혼 반지도 소소하게 했어요. 워낙 오래 연애를 한지라 양가 부모님께서도 처음에 혼인신고한다고 했을 때 별말 없이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셨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부모님들께 돈 한 푼 받지 않고 신혼집을 꾸려서 3년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볼 때마다 늦게나마 결혼식을 하라는 압박을 주셔서 고민입니다. 저는 위에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가 이미 결혼을 해서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남편은 첫째고 남동생과 10살 터울이라서 동생이 결혼을 하려면 좀 멀었거든요. 올해 설날부터 결혼식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식 준비하기가 벅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만날 때마다 이제는 회사에 적응하지 않았냐며 남의 자식들 결혼식 갈 때마다 억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남편 둘 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이미 친구들도 다 저희가 결혼한 걸 아는데 굳이 축의금 받으려고 결혼식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가올 추석에 시어머니께서 또 결혼식 얘기를 꺼내실 텐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와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저희 고민 좀 해봤는데요. 결혼식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벌써 결혼 3년 차예요. 갑자기 식 올린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괜히 오해하고 흉도 볼 것 같아요.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진작에 다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그리고 오빠나 저나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예, 다음은 시어머니예요. 아이고 참말로 나 넌 친구 집 거실에 걸린 결혼식 사진 보면 부럽지도 않냐? 웨딩드레스 입는 게 여자들 로망이라는데 넌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자. 내 친구 상희, 하은이 걔네들은 왜 이렇게 자식도 많어? 걔들한테 내가 뿌린 축의금 한두 푼인 줄 알아? 야, 나 조금이라도 돌려받아야겠다. 잔소리 말고 식 올려 X. 자, 일단 소 변호사님부터요. 네, 결혼을 누가 하는 거냐. 네, 물론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상 가족과 가족 간의 집안 사이의 일이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많이 세상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외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받아서 절반 정도를 주겠다. 이런 말을 미리 해주면 그때는 마지못해서 좀 결혼식 올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조건부. 그렇군요.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 원하신다면 정말 가족식이나 약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교수님. 네, 저도 물론 당사자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스몰 웨딩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작게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가족하고 하는 경우도 무조건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부인의 결혼식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조금 설득이 잘 안 돼요. 우리 진짜? 두 부부가 다 내향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결혼식하고 내향적인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꼭 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의식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원하시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 또 나이가 나중에 들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축하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식 올리시는 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개인의 선택이긴 해요.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시기를 이제 3년을 놓치면 진짜 하기 어렵고 아마 부모님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하나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 그렇다면 아주 간소하게라도 하면 절충안은 될 것 같아요. 하겠지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어머니 거절하지 않겠거든요. 이거. 그래서 부를 사람은 부르겠다. 필요한 사람은 부르겠다. 이게 중요한데. 부를 사람은 부르겠다. 이렇게 적절하게 절충을 해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아니, 근데 절충안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초코님께서 김한 아나가 시어머니의 의도 파악을 못하네요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이게 수금을 원하시는 거라면 그 절충안이 되게 힘들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조은희님이나 자니자니님께서는 차라리 시부모님 리마인드 웨딩 한번 하시라고 권유를 해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빠른 화력은 기본. 요리 매연까지 잡는 건 기술. 오, 공기가 다르네.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가스레인지도 나비엔 매직.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차원이 다른 맛을 보여주지. 쫄깃하게 토시, 풍미 있게 토시.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의 한방. 토시비프 컬렉션 서브웨이. 나한테만 따뜻할래. 이제야 가벼워. 써모랏 슬림 블렌드 다운 아이더. 동생분께서 사장님 쪽에서 뒤로 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동생분께서 사고를 저질렀어요. 사고 저질렀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어느 날 해외에서 걸려온 한 통의 국제전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한 동생이 사고를 쳤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남성은 동생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2주 뒤 동생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저희 쪽으로 말이죠. 예, 방금 소개한 그 청년 그리고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었다는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제보자는 어쩌다가 캄보디아에 가게 됐던 걸까요? 맞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제보자가 일자리를 좀 구하는 상황인데 캄보디아 한전소에 일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합격을 했고 캄보디아 프놈펜이죠. 프놈펜으로 가게 됐는데 항공권을 제공받고 갔습니다. 현지 공항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나왔고요. 나왔던 사람이 통역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가보니까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같이 일한다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곳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돈 세탁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인 환전소 아니었고요. 돈 세탁하는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여권, 휴대폰 모두 다 그들에게 넘긴 뒤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또 출국하려면 여권이 필요한데 이걸 다 뺏긴 거죠. 여기 회사에 도착한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요. 출입증 만들어야 된다. 입사 처리 필요하다. 이러면서 여권, 휴대전화, 통장 정보를 알려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으면은 우리 일에 일단 협조해라. 2주 동안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돌려주고 풀어주겠다. 대신 지금 은행에서 전화 오면 자연스럽게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협박도 했습니다. 몽둥이도 보여주고 또 수갑도 보여주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묶어놓고 내가 폭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섭잖아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장기 매매의 어떤 공포까지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는요. 다른 한국 사람 6, 7명도 역시 감금된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보자가 했는데요. 이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약속 다 지켰으니까 이제 정말 풀어주나 기대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공항으로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항으로 가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조직으로 팔아넘긴 거였는데요. 이게 4시간 동안 차로 이동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장기 밀매 조직은 아니었고 어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놀랍게도 이제 몇 달 전부터 한국에서 아주 많이 피해자가 발생했던 군인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있었는데 이거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어제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성공하지는 못했고 성사시키지는 못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서 노쇼 사기를 벌인 일들이 최근에 많았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렇게 제보자는 지옥 같은 시간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감금당한 방금 이 보이스피싱 조직. 여기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고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1호 청년의 죽음.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7월 말경에 데려온 20대 친구가 죽었어요. 네. 푸동대에서 데려왔어요. 한족 2명이랑 조선족 3명이서 가가지고 데려왔는데 7일 동안 구타당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에 얼굴 빼고 목부터 발목까지 전체 피멍이 들어있었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이름 혹시 아세요? 이름을 서로 알려주지 않고요. 번호만 불러요. 1호, 2호, 3호, 15 이렇게 번호를 명명해줘요. 본명은 몰라요. 그냥 중국 조직들이 얘를 21호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름은 없어요. 방금 제보자가 얘기한 21호 그 사람이 앞서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했던 그 동생입니다. 자, 제보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얘기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진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못 불리고 서로 이름을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한국에서 와서 번호를 정해주면서 너는 몇 호 몇 호인데 제보하신 분은 2호였고요. 이 청년은 21호였습니다. 근데 이 21호라는 청년은 프놈펜 쪽에서 이제 왔는데 올 때부터 온몸이 다 피멍투성이었고 너무너무 말랐고 특히 왼쪽 다리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다쳐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무슨 일을 당했냐면 여기 오기 전에 그 프놈펜 쪽에서 맨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 프놈펜으로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브로커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캄보디아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이제 이런 조직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범죄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또 그 브로커가 가로챘대요. 그거를 알고 나서 이 청년은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제로 마약 투약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유족한테 이 가해자들이죠. 이 집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족들이 보내지 못하죠. 그리고 경찰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2주 만에 숨진 채로 온 것입니다. 예, 앞서 보신 그 안경 쓴 군인 그분이 21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였던 곳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감금된 곳으로 오기 전에 이미 폭행과 마약 투약까지 당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상황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친구가 일주일 지내다가 밤에 소리를 질렀어요. 숨 못 쉬겠어요. 도와주세요. 병원 보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막 뒤집히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눈동자가. 그래서 제가 조선족 통역을 불러서 병원 가야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조선족 1명이랑 중국인 2명이 차에 태워서 그 캄포 지방의 응급실로 갔는데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안 하고 중국인 가짜 신분을 얘기했더라고요. 경찰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한국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인으로 알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조직원들이 청년을 중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요, 그곳에 도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21호 청년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제 숨을 못 쉬겠다, 도와달라, 병원에 보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급하게 통역을 불러서 제보자가 청년을 부축해 차로 옮겼는데 그때 이미 눈이 뒤집히고 몸에 힘도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직원 3명이 청년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다음 날
제보자가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건데요.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제보자도 현지 기사를 보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청년을 데려갔던 응급실의 의사가 온몸에 막 멍이 든 채 실려오다 보니까 수상쩍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병원에 데려간 조직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들이 청년을 중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현지에서도 송진신이라는 중국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송진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보도에 따르면요, 캄보디아 경찰이 사망한 청년을 통해서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온라인 사기에 사용된 건물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 건물을 급습해서 감금돼 있던 한국인 10여 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13명에 미얀마인 1명, 총 14명의 조직원이 검거된 걸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송진신이라는 중국인이 사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인이었습니다. 21호 청년. 예, 앞서 그 막 머그샷을 찍었던 그 현지 그 중국인 조직들 모습이 좀 나갔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인인 건 밝혀졌는데 네. 지금 아직 시신이 캄보디아에 있다면서요. 자, 경찰 지금 좀 수사 중이라서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다행히 한국 사람인 게 밝혀진 상황인데 유족하고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근데 이제 유족에 따르면 부검을 하고 부검이 끝나면 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보자나 유족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계속 중국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보자 얘기가 없거나 이래 없었으면 끝까지 밝힐 수 없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분통이 터진다고 하고요. 영원히 실종될 뻔한 게 그나마 밝혀진 게 다행이라고 또 하는 상황입니다. 자, 제2 캄보디아가 말이죠. 이 피싱 범죄가 캄보디아 1년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내수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단속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 피싱 조직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뭐 중국인이 관여한 노쇼, 뭐 피싱 사기 다 그 근거지가 캄보디아였어요. 제가 캄보디아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왕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현지에 있는 한인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범죄하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국가에서 캄보디아로 다 몰렸는데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현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더더욱 나빠지고 지난달 21일입니다. 50대 한국인 남성이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아주 번화한 그런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도 아주 번화한 곳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주차한 차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과정에서 중국인과 캄보디아인이 함께 있는 그런 그 조직에게 납치됐거든요. 그 경비원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조직들을 잡긴 했습니다만 권총 발견됐고 실탄 발견됐고 마약까지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가 굉장히 좀 성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락을 좀 해봤더니 한인 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대요. 저 이러한 그 제안 받았는데 가도 돼요? 이거 캄보디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진난만의 그런 글이 올라가지고 교민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거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자 정부가 이제 프놈펜 등에 대해서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죠. 그리고 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온몸에 상처가 난 10대 딸을 데리고 응급실에 온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 엄마는 딸이 죽지 않았다고 우기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달 20일 경남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10대 여학생이 엄마 차에 실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네, 맞습니다. 한 오후 4시 반쯤 40대 엄마가 10대 딸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이 엄마는 일하다가 차에 와보니까 딸이 의식이 없어서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의료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막 온몸에 멍이 있고 상태가 영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멍이 둔기에 맞은 자국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모녀가 원래 경남 진주에 사는 걸로 알려졌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날 오후에 엄마가 하는 일 때문에 남해군으로 함께 이동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엄마가 남해소방서가 주최하는 소방훈련 행사를 돕기 위해서 남해군에 왔던 거라고 합니다. 자,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엄마란 사람 진주 지역에서 그 가수 그리고 뭐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꽤나 진주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 이 병원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퇴근 시간에 자녀분을 태워와가지고 우리가 응급실 옮겼을 때 사망을 해 있더라고요. 몸이 처져 있고 우리도 보니까 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경찰관이 이상해서 저녁에 남해 경찰서에서 부검을 하고 맞아서 그렇게 사망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사망해 있었다. 그렇습니다. 10대 딸이 어제 그 모친의 어머니의 차에 실려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었던 거예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현재 부검을 이뤄한 상태인데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신체 손상으로 이 쇼크로 인해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반응은요. 딸이 이 정도로 아픈 줄은 몰랐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일하고 와보니까 딸의 의식이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온 거다 라면서 자신의 어떤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또한 진술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병원 관계자는 말이죠. 이 엄마가 병원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이상해 보였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딸 살아있어요. 자, 병원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서 그런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고 계속 우리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 경찰관이 왔고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났다. 몸이 경직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영안실에 갔다가 혼절해가지고 또 다시 응급실에 와서 수액 맞고 다시 또 영안실로 가고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교수님 뭘까요? 네, 지금 지금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고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심리적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학대하고 때리긴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던 거죠. 본인의 이제 감정적인 화풀이를 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상태이고 죄책감 상태이고 이제 불안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경찰은 이 엄마를 긴급 체포한 데 의해서 구속했습니다. 자, 일단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 변호사님, 네. 진주 홍보대사로 임명됐던 그러니까요. 사람이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행사를 다니는 가수 또 아나운서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바로 해촉이 됐다. 사실 홍보대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촉이 됐습니다. 진짜로 그때 그 전만 해도 이 진주 지역에서 홍보대사, 아나운서, 여러 가지 음향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그 센터 관계자, 소방 관계자 말입니다. 음향 기계 때문에 밤에도 본인이 행사장에 상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향 장비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딸을 전혀 못 봤다고 해요. 그냥 같이 왔는데 상주할 거라고 했는데 딸은 못 봤다. 이 부분이 좀 놀랍고요. 또 다른 이제 센터 관계자 말에 따르면 되게 친절하고 인물도 좋고요. 누구나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정도 사람인데 이번 일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또 다른 동료들도 이렇게 합니다. 딸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고 성격도 시원하고 이것저것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저 행사장에 딸과 함께 이 밴을 타고 도착했는데 정작 저렇게 행사장 주변을 다닐 때는 엄마 혼자만 있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엄마는 구속됐고요. 이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좀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용한 건 유기치사입니다. 즉 제대로 돌보지 않고 좀 방치해서 사망의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기소되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때렸다, 뭐 폭행치사라든지 상해치사, 학대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 인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왜 사망했는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를 따져보아야 적용할 죄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모녀의 관계입니다. 즉 당시 이 행사장에 같이 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또 지금 학기 중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도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관계라든지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공범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제3의 인물. 그렇습니다. 모치는 직접 나는 안 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될 때까지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전을 붙이고 있는데 시누이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처음엔 웃음이 오가던 두 사람, 잠시 뒤 시누이의 표정이 돌변하는데요. 급기야 전이 담긴 쟁반을 엎어버립니다. 온 가족이 모인 명절날, 이 집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석맞이 특집,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명절날 쟁반을 확 엎어버렸다, 시누이가. 근데 원래는 결혼까지 확 할 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입니다. 상견례 날 시누이를 처음 봤는데 처음 상견례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이 시누이 휴대폰만 보고 이 부모님, 상대 부모님께, 사연자 부모님께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 남동생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사연자의 외모, 직업, 학력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연자의 결혼식 날에는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누나는 무슨 사연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50만 원을 딱 줬대요. 웬일이야? 그래도 용돈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 이거 너 연세점 가서 나 좋아하는 그 명품 지갑 좀 사다 줘 그러더래요. 가서 보니까 그 명품은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다 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2명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있고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역할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전화 엄청 하면서 어버이날이니까 집에 좀 와봐라. 날씨 좋으니까 좀 집에 와봐라. 계속 연락을 하고 와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올 거야? 이렇게 재촉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 가려고 차표를 끊었는데 다시 또 전화 와서 내일 내 약속 있어. 오지 마. 다음 주야. 라고 또 얘기했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가서 차표 끊어놨으니까 부모님 보고 오겠다 하니까 내가 없는데 여기 왜 오냐고 오지 말라고 짜증을 냈다라고 합니다. 시누이 보러 뭐 하려고 가? 이해가 안 되죠. 예. 남편한테 왜 이러냐고 하니까 옛날에 이렇게 많이 안 봤는데 가족끼리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남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요. 아니 뭐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지금 시누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부모님께 들어보니까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반듯했던 이 동생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너 꼭 부잣집에 장가가서 우리 집 호강시켜줘야 된다.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동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게 되니까 뭔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첫 명절에는 시누이가 남동생을 보자마자 너 옷꼬라지가 왜 그래? 못 본 사이에 너무 추레해졌다. 이렇게 막 나무라더니 사연자한테는 어머, 넌 살 좀 쪘니? 얼굴이 좋네?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화 자리에서도 사연자 말에는 일절 반응도 하지 않았고요. 먼저 말을 건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사연자가 이제 그만 친정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벌써 가게?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 시누이 결혼 안 해요? 그래서요. 몇 년이 지나서 이 시누이도 결혼할 남자친구 생겼다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네.
명절에 그래서 오랜만에 이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가 생겨서 그러는지 몰라도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농담도 건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혼자 전을 붙이던 이 제보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내일 내 남자친구 오는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니까 내일은 친정에 가지 마. 가면 안 돼. 오히려 가라고 해야 되는 거야? 불편하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사연자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좀 기분 나쁜 티를 냈는데 여기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만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요? 이 신우이가 이 사연자가 열심히 다 붙여놓은 이 전, 담아놓은 이게 쟁반 있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확 뒤집어 버렸어요. 와우. 네, 이게 현실에서 쉽게 보기 힘든 일인데 예. 그러니까 사연자가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럽죠. 집을 나와버렸고요. 나중에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신우이에게 막 따지고 혼냈습니다. 누나한테? 네네, 화를 낸 거죠. 그제서야 신우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지만 제보자가 볼 때는 이게 영혼 없는 사과로 느껴졌죠. 야, 무슨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참, 근데 앞으로도 또 가관이에요. 신우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좀 좀처럼 시댁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연자 입장에서는 시댁이고 신우이한테는 친정이죠. 그쵸. 근데 명절 마지막 날쯤에야 이렇게 친정에 얼굴을 비쳤는데 그때는 또 사연자가 친정에 가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흘렀어요? 그런데 지난 2월 설날에 사연자가 시댁일을 마치고 이제 친정에 가고 있는데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뭘 또?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말이 예. 너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 났잖아!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니 네가 맨날 시댁에 왔다가 일찍 가는 바람에 내가 2년 동안 동생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이거예요. 막 이 사연자는 막 당황하고 있는데 신우이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만하라면서 대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동생 얼굴을 못 봤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야 이거 그만 좀 해서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맞아요. 이야, 자 들으신 것처럼 이건 좀 선을 넘는 것 같은데요. 사연자 이 올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갔어요. 자, 폭발 3초 전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신우이 역 박상희 교수, 그리고 남편 역의 박지은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한계가 있다고요. 지금 누굴 보고 가족 파탄범이래요? 누구긴 너야. 누구긴 누구야. 너지. 뭐 시대 와가지고 전 조금 붙이는 척 하다가 그냥 친정으로 쭈르르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 형님은요. 아니 계속 시댁에 계시지 친정에 오긴 또 왜 와요? 와, 지훈아, 너 제 말 들었지? 내가 쟤 처음부터 저 관상 딱 볼 때부터 쟤는 아니다. 내가 그랬잖아. 야, 너 진짜 입이 없어? 와, 진짜 저도 형님 보자마자 싫었거든요? 뭐 형님만 나 마음에 안 들었나?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명품 지갑 괜히 사다 줬지? 돈 아까워 정말. 지훈아, 너 들었지? 와, 쟤 본성이야, 본성. 야, 너 신우이 잡아먹겠다? 잡아먹어라. 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와, 진짜. 한 말씀 좀 하셔, 남편. 아우, 대사가 없네요. 예, 답답합니다. 예, 원래 진짜 연기자는 표정으로 대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진짜 그 라인에 앉으셔가지고 네. 고생하십니다. 네, 근데 연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 분 다. 예. 더 몰입이 되는데 그런데 이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신우이에게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받은 건데요. 추석에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발도 붙이지 말아라. 다음 주 월요일. 예. 부모님도 너만 오면 집안이 시끄럽다면서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좀 이상하니까 억울하니까 시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을 해요. 이거 황당한 일이다. 결국 이거는 아무리 봐도 신우이가 이간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가 많이 난 상황인데 그럼 이거 추석에 내가 가야 되는지 또는 말아야 되는지 내가 당당히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우이 보기 싫어서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과 우리 교수님 30초씩 해법을 좀 전해주십시오. 먼저 박 변호사님. 저는 그래도 가는 게 맞지 않나. 어머니 말씀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남편이 지금 버버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되게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를 딱 보호해주고 안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한해서는 가지 않는다든지 남편이 딱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행히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이 사연자 쪽에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도 역에서는 말이 없었지만 그 뒤집어 엎었을 때 같이 나와가지고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만남, 최소한의 표현으로 선긋기를 하시면서 부모님과 남편과는 잘 지내셔야 되니까 명절은 잘 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그 한 사람의 적에게만 집중하자.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팩 이어갑니다. 블랙박스 차가 비 내리는 비탈길을 조심조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차가 앞을 떡 막고 서 있나 싶더니 자, 갑자기 흙더미와 나무가 쏟아지면서 앞차를 덮치는데요. 속수무책으로 휩쓸린 차가 산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차 어떡해? 다행히 차에 타고 있던 3사람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이 지역을 강타한 폭우가 산사태의 원인이었다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네, 도로에 선 차에서 사람들이 헐레벌떡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흙더미가 와르르 또 일어난 산사태가 이 차들을 단숨에 덮쳤던 건데요. 다행히 차만 망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데 부디 더 이상의 피해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짐을 잔뜩 든 할머니가 갑자기 퍽! 가만히 앉아있던 승객을 가방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승객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눈치로 갖고 있던 짐을 일행에게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왜 저래 저 할머니? 자, 할머니가 또 가방을 휘두르자 발로 딱 막아내더니 일어서서 할머니를 푹 아이고. 걷어차버립니다. 할머니가 뒤로 날아가자 승객이 다시 자리에 앉는데요. 저 할머니가 자리를 비키라고 강요하면서 툭툭 때리는 바람에 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할머니 승객들에게 시비 걸기로 유명한 인사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승객이 맞서서 같이 폭행하기 과연 옳았던 건지 의견은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한 아이가 기둥을 꾹 잡고 원숭이처럼 매달려 있어요. 왜 저래? 그 아래로 의사와 간호사가 아주 황당하다는 듯 아이를 올려다 보는데요. 왜? 아이가 저렇게 무서워하는 이유 바로 여기가 치과예요. 신경 치료를 앞두고 유난히 벌벌 떨던 아이가 급기야 기둥을 잡고 척척 뛰어 올라가면서 도망을 쳤던 건데요. 진짜 싫은가 보다. 자, 내려오라고 달려봐도 꼼짝하지 않던 저 아이 무려 2분이나 버틴 끝에 결국 용기를 내고 내려와서 무사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치과에 가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꼬박꼬박 양치를 잘해야겠죠? 운동신경이 남다릅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가죠. 자, 강아지가 굴삭기 버킷을 향해서 폴짝폴짝 뛰더니 자, 내려주니까 그 안에 쏙 탑니다. 그 상태로 휘휘 강아지만의 놀이기구가 시작되는데요. 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르게 회전하던 굴삭기 운행을 끝내고 강아지를 툭 내려주는데요. 하지만 이 강아지 아직 아쉽습니다. 좀만 더 태워주세요. 좀만 더. 버킷을 향해서 뛰는데요. 그 애교에 당해낼 수 없었던 운전자 다시 강아지를 태우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아유, 저 양반 저 한 공쳤네 저거. 산책 중에 우연히 굴삭기를 만나고 호기심에 탑승했다가 뜻밖의 재미를 찾은 강아지인데요. 매번 굴삭기 있는 곳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이 정도면 주인이 아예 굴삭기를 한 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저는 저 굴삭기 운전자도 너무 귀엽습니다. 박 변호사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원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